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옐런 의장이 또 오늘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상원에 출석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정책에 좀 우려감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들 좀 아무래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까지 이틀 연속에 이제 옐런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의회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지엽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그 순간까지 양적 완화 대책은 특히 금리는 쉽게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신에서는 이런 옐런의 행태를 옐레니즘이라고 하면서 비꼬는 듯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뚜렷한 청사진 없이 무조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하원의 청문회 발언에서는 청문회가 아니라 이제 의회 발언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경제 다 좋은데 걱정되는 건 두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고요. 두 번째, 미국 내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경계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미국의 주택시장 최근에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과연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도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지만 미국도 주택건설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면요. 지역별로 좀 넓은 브로드밴드 지역으로 하고 있는 넓은 지역에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풀테홈스나 디아로튼의 주가 동향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풀테홈스는 최근에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조정폭이 미약하지만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고점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낮아지고 있는 하락 채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 주택시장 회복에 따라서 상세를 보였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주택시장의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테홈스와 1, 2를 다투고 있는 디아로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택건설주들 중에서 커버리지가 넓은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더 흐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화성건설처럼, 화성산업처럼 특정 지역에서 가장 이제 강점을 보이는 그런 건설주들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레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 탄력이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KB홈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중동부 정도에서 주택 건설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또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정체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관련된 이 건설주들, 주택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급 주택을 짓고 있는 톨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기 추세를 이탈하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체 커버리지가 넓은 종목도 빠지고 있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체도 빠지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 관련주들의 흐름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군이 장기적으로 보면 3년간 다우지수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이 바로 홈디포인데요. 홈디포와 같은 주택 자재 관련주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새로 주택 짓는 것도 많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택을 좀 개량하는 그런 수요가 더 많았는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홈디포의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는 뚜렷한 박스권 정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고점 영역에서 헤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종목은 지금 박스를 보이면서 아예 탄력이 둔화된 것이 눈에 띄고 있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고요. 로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뚜렷한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시세 탄력이 모두 지금 마이너스 측면 혹은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쪽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옐런의 이제 우려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지역과의 분쟁 가능성,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3월 중순에 이미 이러한 충격을 금융시장 내에선 대부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폭이 커지진 않고 어느 정도 박스 정도로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 내에서 보면 지정학적 우려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주택 건설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옐런 의장 같은 경우도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옐런 의장이 우려했던 것들 중에 주택시장이 정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지금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뭐 이렇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지난 2008년, 9년처럼 급락할 가능성도 없다. 왜냐하면 2008년도, 9년도의 급락은 워낙 급하게 올랐던 것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A, B, C, P를 포함한 관련돼 있는 파생 상품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히면서 하나가 틀어지니까 연쇄적으로 모두 무너지면서 나타난 폭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폭락도 없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도 쉽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요인들이 좀 부족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주택 심리 지표도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모두 꺾여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 가격의 신규, 기준주택 모두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 지표도 좀 꺾이면서 특히 심리 지표 중에서는 현재 지표가 아니라 전망 지수 자체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보면 또 하나 드러난 특징이 뭐냐면 비교적 주택 가격이 신규 주택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이미 2007년도의 고점을 넘어섰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주택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의 흐름도 많이 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역,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LA라든지 뭐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서부 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뭐 휴스턴 남부 쪽에 굉장히 경기가 좋은 이런 지역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7년도, 2006년도의 고점을 넘어선 그런 지역도 있고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원래 고점의 한 80% 이상을 회복한 그런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과거 우리가 굉장히 고평가라고 얘기했던 주택 가격의 상당 부분을 채워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과열이 필요한데 지금 과연 그렇게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달궈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의 공실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보유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실률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워뒀던 뭐 상업용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과 같은 이런 뭐 주거와 상업을 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공실률은 점점 떨어지면서 채워나가고 있지만 자가주택 보유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임대주택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꿈꾸는 미국 주택 2층에 마당 넓은 그런 미국 주택의 확보는 지금 아니란 말이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지금 미국 주택의 회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가의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건 결국 금리 문제죠. 금리 문제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모기지 30년물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주택 경기가 조금 꺾일 수밖에 없는, 즉 금리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꺾인 게 리파이낸싱, 즉 기존에 갖고 있는 모기지를 더 낮은 금리로 낮추는 리파이낸싱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바닥이었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높은 금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와 같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최근에 나타났던 모기지 수요의 대부분은 리파이낸싱이었는데 리파이낸싱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택과 관련된 바닥을 받치고 있는 이런 바닥 매수 수요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의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은 조금 어둡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나마 우리가 추가적인 급락을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정책금리가 쉽사리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실질 모기지 금리다. 그러니까 실질 모기지 금리라는 게 뭐냐면 물가를 고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주택을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데 금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요인들은 모두 고정시켜 놓고 금리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서 사는 거니까 당연히 부담이 돼서 안 사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금리는 1년에 2%가량 올라가는데 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집값은 5%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래를 통해서 무조건 3%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질 금리의 상승 속도가 물가의 상승 속도를 넘어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실질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물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금리의 상승에는 그렇게 크게 연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거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미국의 이제 가계부채 규모와 연체율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졌던 게 이제 서브프라임 쪽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뭐 신용등급이 서브프라임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뭐 신용불량 이런 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GDP 대비해서도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신용은 최근에 조금씩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 또 돈을 쓰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 자체는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결국은 가계 신용이 조금 좋아졌다라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 성장 자체가 실물의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의 향후 상승을 이끌어준다면 금리의 상승에 연동하는 이 주택 수요의 과부족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은 지금 호황제가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론을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악재 요인도 충분하지만 밑에서 받치고 있는 요인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위로 가기도 쉽지 않지만 아래로 급하게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박스권 내에 묶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완만한 속도의 반등을 보이지 않겠는가. 현재 지금 미국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택시장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주 빠르게 상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택시장 중심으로 미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또 유럽이 또 새로운 결정을 했죠. 양적 완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럽이 또 이번에 바로 죄송합니다. 네, 바로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인플레이션을 좀 우려한 결정이겠죠.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유럽 상황 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외신에서 드라기에 대해 달고 있는 제목을 보면 오늘 옐런도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이었지만 드라기는 더 조롱거리로 전락했거든요. 드라기에게 립서비스의 제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꾸 입으로만 떠든다. 뭔가 행동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에 확실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유럽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기는 마치 다음 달에는 꼭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올 겨울 초반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1월, 2월부터 마치 다음 달에는 꼭 할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 금리 선물을 보면 3월달, 4월달에는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아예 금리 선물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입으로만 떠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유럽은 이런 결정이 계속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물가 때문입니다. 유럽의 저물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국가마다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유로존 전체로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원인이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이제 유로존 하락하는 물가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표는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 부분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수요가 좋아서 민간 수요가 많이 받쳐줘야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민간 쪽에서는 지금 소비자 물가의 하락 속도와 발맞추어서 민간 부분 대출이 같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면 이 민간 부문 대출을 끌어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냐, 단순하게 돈을 쏟아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돈은 이미 충분히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쏟아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돈을 쏟아부어서 유럽 금융 망할 뻔했던 유럽 금융권을 대부분 정상화로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금융권에 돈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쏟아부은 것이 돌 수 있도록, 돈이라는 게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6월 달에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투자 전략가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유럽이 돈 내놓으면 이 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논리가 과연 형성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럽 금융기관에 돈 집어넣으면 과연 이것이 유럽 내에서 대출 수요를 불러일으킬 건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돈 줬더니 다시 아시아나 이런 데 투자해서 돈놀이를 할 것인지 여부가 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어넣은 돈을 유럽 내에서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 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 달러 유로입니다. 달러 유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1.4라인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과거 이제 최대치는 1.6 정도 수준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에 유로화가 쭉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강세로 돌아서서 1.4 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지금 대출의 감소, 대외적으로는 달러 유로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의 하락이 결국은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드라기가 내놓아야 될 6월 달에 내놓아야 될 정책은 뭐냐면 유로화의 추가 강세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존 내부적으로 민간 대출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유로화의 전반적인 움직임이나 유로존 물가의 하향 가능성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돈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ECB에서 돈 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로화의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유로화의 상승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과연 뭘 만들어줄 건지. 두 번째로는 실제로 돈을 투입했을 때 그 돈이 유로존 내에서만 돌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적 완화를 시사한 유럽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양적 완화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있습니다. 매달 100억 달러씩 이렇게 양적 완화의 축소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반대죠. 유럽은 지금 경기는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가 하락해서 지금 디플레 우려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민간 수요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은행 대출이 2009년도에 크게 내려갔다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2014년도 들어서 다시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수요를 최근에는 뭐 소비자 신용 이런 것들도 분명히 회복을 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소비자 신용보다 더 강력하고 더 조직화된 흐름을 낳을 수 있는 게 기업의 설비 투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ISM 제조업 신규 수출 주문이 좋아지고 있고요. 실질 수출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제조업 회복이 빨라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용의 증가도, 질적인 고용의 증가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미국의 이제 내구재 주문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 악화되었다가 다시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설비 투자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투자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좋아진다는 건 뭡니까? 즉 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캐펙스 내에서의
생산량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즉 생산의 한계가 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설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장 내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물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24시간을 돌려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 결국 해야 될 건 설비 투자밖에 없거든요. 그 설비 투자라는 과정에서 기업이 자기 돈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민간 대출 혹은 뭐 채권 추가적인 회사채의 발행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성장률 측면에서만 보면 유럽 쪽이 좀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물가 측면에서만 보자면 미국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 이렇게 대표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뭐 인플레 전망이나 또 글로벌 유동성, 또 산업별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일본은 2% 가까운 그런 물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리고 오늘 나온 중국의 물가 지표를 보시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만큼 비교적 안 좋은 상황이고요. 선진국만 보자면 이유는 디플레 우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2% 아래에 있지만 서서히 2%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종합해 보자면 준비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품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적인 디플레가 나타날 것인가? 저는 당연히 물음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물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의 하락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투자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인가는 저는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거는 M1이고요. 앞에 거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M1이고, 그 다음에 아래 것은 이제 글로벌 M2인데, M1과 M2의 차이점 뭡니까? 이게 본원 통화고요. 본원 통화와 달리 M2는 실제 통화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그러면 돈을 이만큼 본원 통화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풀었는데, 1억만큼 돈을 지금 시중에 돌지 않고 있고, 실제로 돌고 있는 돈은 한 6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격차가 왜 발생했느냐? 사람들이 요 남은 것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면 요 남은 4천만 원 알파를 전부 다 한국은행에 다시 재해체한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1억을 풀었는데 1억을 푼 효과가 절대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금 이쪽은 CPI, 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푼 유동성만큼 돈을 돌 수 있도록, 돈이 돌도록 이런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모두 돈을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줄여가더라도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토빈의 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토빈의 Q가 뭐냐면 내가 설비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과연 이익이 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토빈의 Q인데요. 토빈의 Q가 1을 넘으면, 이 Q가 1을 넘으면 1이 안 되면 이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1을 넘으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익을 번다라는 것인데,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유로존과 미국,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1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국이나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가 상승 압력도 내부적으로는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로존의 물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이머징 국가에서 공산품을 계속 제공하면서 공산품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제조업 PMI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 PMI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최근에는 이머징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결론을 하나하나씩 내놓으면 유로존이 그 6월 달에 양적 완화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과거처럼 시장에 계속 호재를 줄 만한, 유동성 측면에서 계속 유로존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는 점을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은 지금 옐런 의장이
앞으로 이제 쉽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국의 물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소비자 물가와 함께 생산자 쪽에 내수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옐런이 움직이지 않고 금리나 현재 그 테이퍼링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추가적인 유동성은 만약에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최악의 경우 유럽 경기가 다시 급전직하하고 미국 경기가 급전직하할 때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앞으로 추가적인 유동성의 공급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유럽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분명히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제조업 내에서 필요한 뭐 기계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 투자하는 공장 자체가 한국 공장일 경우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역으로 뒤집으면 뭐냐? 이머징 국가가 좋아질 때는 이머징 국가의 발전 단계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경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학 쪽에서 발전 단계가 낮은 쪽이었지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선진국의 PMI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선진국이 만들어내는 완제품, 기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경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경쟁과는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가 라인에서 유럽 제품과의 경쟁, 미국 제품과의 경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의 완제품이나 기계라든지 생산 설비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받는 압력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EM,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환율과 관련된 부담감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부담감도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공산품 물가가 여전히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쪽에서 선진국이 완제품 쪽의 수요를 계속 공급을 늘려나가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증시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제한적이다.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이 확실한 기업 혹은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글로벌 업체의 진입에도 견조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의 관심 종목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또 현대위아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현대차가 해외로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관련되어 있는 공작기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일부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한국타이어 최근에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3대 메이저 타이어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의 생산 물량이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이버가 확보하고 있는 4억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 네이버는 뭐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4억 명 이상의 가입자는 글로벌 뭐 가입자가 글로벌 사업자가 툭 들어온다고 해서 단숨에 4억 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 좀 얘기 다릅니다. 중국은 웨이보 같은 경우 너희 웨이보 말고 다른 SNS 못 써라고 하면 웨이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순식간에 뭐 몇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쪽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인도도 지금 인구가 10억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도 예를 들어서 SNS를 페이스북 전부 쓰지 말고 인도 거 써. 뭐 이렇게 강제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확보하고 있는 4억 명의 가입자는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저물가가 서서히 해소될 과정이 있다면 저물가에서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 좋아지고 유럽 기업 좋아지니까 한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는 말은 저는 단언코 틀렸다.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제한적이다. 이게 좀 정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경쟁의 좀 양상과 질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가 경쟁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의 물품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보고 오늘의 업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중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매해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반면에 선물 시장은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 전부터 계속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 자체는 그동안 많이 힘을 쏟았던 그 포지션들이 매매에 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금액적으로나 또 당연히 또 수량적으로도 특별하게 유의하게 해석을 해야 할 그런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금액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 선물 외국인의 기간에 외국인과 기간에 동반된 선물 매수세가 잠깐 있긴 했으나 금액 자체가 워낙 왔다 갔다 그냥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냥 적은 금액만으로도 이 들어온 호가에 의해서 지수가 계속 출렁이기만 하는 진폭도 약 0.75 틱 정도로 흔들림이 많지 않고 그냥 간당간당 흔들린 모습을 보였는데, 지수 선물 일봉상 봤을 때도 적은 상단을 처음에 돌파하는 듯이 중요한 라인인 254.70 돌파하는 듯이 보였다가 결국엔 첫 시도 때 못 깨니까 그 이후에는 왔다 갔다 행보하면서 별다른 특색 있는 모습은 오늘 아니었습니다. 네, 특색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투자 전략을 세우기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회원님들께 매매하실 분만 하시라,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좋다. 그리고 계약수는 한 개만 해서 가볍게 한다. 그리고 목표값은 254.70 노리고서 가는데 거기를 뚫지 못할 때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길게 쉬시라 하고 조금 그냥 쉬어가는 장세로 일관했습니다. 네, 오늘은 쉬어가는 장세였다면 그럼 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시작이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옵션 만기일이 지났으니 외국인의 수급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관이 며칠 전에 강한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선물과 현물을 동반 같이 사가지고 동시에 매수를 해가지고 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과 현물을. 보통 이럴 경우에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락이 있었던 지점까지 다시 재차 빠른 시간에 되돌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어저께 기관들의 콜 매수 금액이 한 40몇 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어저께 당일에 옵션 만기일 당일날 5월물 해당하는 5월물이 아니라 결국은 6월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면 기간이 이때까지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받아냈었던 그 선물 매수분, 그리고 며칠날 1조 원 넘는 현물, 선물 같이 동시에 매수, 그리고 콜옵션에 대한 강한 매수를 파악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방향성이 조금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쪽 수급을 여쭤볼 걸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좀 투자 전략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이 낙폭 과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옵션에서의 개인들의 이 반대 포지션에 대한 거를 빼먹기 위한 그런 작업이니까 주식의 손절폭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주식을 일단 홀딩해라라는 쪽으로 접근했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기간 쪽에 그런 수급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방향성을 위로 튀어줄 걸 대비해서 선물을 매수를 오버나잇을 칠 수도 있고요. 옵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풋옵션을 매도를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현물에서는 조금 더 베타 계수가 큰 것들 위주로,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나 좀 저평가받았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철강 주선 쪽, 또 요즘에 많이 안 좋았던 은행들 많이 빠그라졌었죠. 은행 같은 그런 주들 위주로 조금 담아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투자 전략까지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해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본 오늘의 선물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업종 바로 시멘트 업종 준비했는데요. 시멘트 산업은 최근 시장은 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시멘트 산업 자체의 좀 주가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 기업이 좋아지려면 이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좋은데 매출이 정체된 속에서 이익이 좋아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비용 줄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잠시의 이익 증가도 중요하지만 파이가 커지는 것, 즉 매출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매출에 기여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파는 수량과 가격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산업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출하량 기준의 수량이 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려서 가격 P 요인에 만약에 증가 요인이 있다면 이 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산업 자체에 또 그런 요인이 있다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 시멘트 산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분기별로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착공 면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시멘트의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Q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시멘트 가격이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다 보니까 이 Q하고 P를 합치면 결국은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증가 가능성을 보면서 시장은 시멘트 업종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동안 유연탄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연탄 가격이 아주 완만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 스프레드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완만하게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씩 올려서 더 스프레드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 올라간 만큼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앞으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멘트 산업 여태까지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부정적인 모멘텀은 전력요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가 부분에서 원재료 가격하고 환율, 그 다음에 전력요금, 뭐 이런 것들, 유연탄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원가 요인인데요. 원가 요인 중에서 전력요금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니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요금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도 싼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산업용 전력요금이 계속 올라간다면 시멘트 가격은 제한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산업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양날의 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산업용 전력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만큼 제품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익은 확보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양날의 칼이긴 하나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이기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요것도 이제 양날의 칼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시멘트 회사의 지금 가장 약점이 뭐냐면 1위가 쌍용량에 2위가 지금 그 동양시멘트, 그다음에 3위가 성신양에 뭐 이런 식인데요. 이들 업체 전반적인 추이를 지금 보시면 이자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1, 2권이라고 볼 수 있는 쌍용양의 성신양의 전반적인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돈을 벌어봐야 이자 비용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조금씩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익이 나면서 총 차입금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자체를 줄이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쌍용양해는 금리가 낮아져서 좋아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투자하는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그 그림도 좀 명확하지 않나.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그동안 악화되어 있는 재무 구조를 얼마만큼 개선해서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만큼의 개선이 나타날 것인지 그 부분이 향후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요금 관련된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지는 가운데 이런 모멘텀들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합해서 앞으로의 시멘트 산업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시멘트 업계 순위를 제가 1위부터 3위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유율을 계속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점유율이 늘고 있는 회사는요.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해거든요. 그러면 점유율 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건 한일시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3개년 연속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성신양해 추가적으로
이 점유율도 늘고 있고 이익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 또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국면을 좀 많이 벗어났는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국면이 0.2배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많이 올라와서 0.6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격 메리트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종목, 한일시멘트가 성장 측면에서,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가치 측면에서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온 만큼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들 종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기관 쪽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만약에 매도 관점으로 확실하게 돌아선다면 그때는 조금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뻔하니까 그때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멘트 산업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슈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최근 삼성 SDS의 상장 소식으로 삼성그룹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크레듀, 한국정보인증 이런 회사들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관심은 금방 끝날 것 같고요. 핵심은 뭐냐면 삼성 SDS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지배구조 변화에 있어서 핵심 종목으로 과거부터 계속 관심을 받아왔거든요. 그럼 과연 언제 상장하느냐? 상장해서 어떠한 지분관계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심거리였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실제로 이제 지분관계 정리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이런 걸 다 떠나서 단순하게 보면 이 종목이 상장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즉 가지고 있는 지분 보유 가치 NAV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종목군들만 우리가 추려봤을 때 삼성 SDS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건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높은 게 삼성물산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 개인 주주로 봤을 때는 이재용 회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군은, 삼성전자는 지금 하루에도 몇 천억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지분 가치에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단 본업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말 그냥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삼성물산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1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상장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진입할 정도의 그 흐름을 보여준다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장부 가치의 현실화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융지주, 그다음에 제조업지주 이런 형태로 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 지주회사의 핵심이 될 만한 종목,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크레디오, 한국정보인증 이걸 따라잡아 말아 이런 그 논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그룹 재편의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는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장기 매수 관점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지분 정리가 될 때까지 이들 종목이 제가 보기엔 주가별로 못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은 가격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분 정리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을 때 먼 그림을 보고 이들 종목을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이런 개별 종목에 매수를 못 하신다면 삼성그룹 펀드를 장기적으로 또 가입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 상장 소식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요. 지금 실적이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과 좋지 않은 기업의 주가 흐름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CJCGV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나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볼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도하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은 종목,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으면 그날 상한가까지 그냥 달려갑니다. 실적이 나쁘면 시장이 보합인데도 4, 5%씩 빠집니다.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오르고 실적이 나쁜 종목이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롱숏 펀드 이런 것들이 가입하면서 단기 매매자들까지 붙으니까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변동성에 쫓아가는 게 과연 옳은 전략인가? 급등하는 종목 급등한다고 쫓아가고,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은 많이 빠진다고 거기서 손절하는 게 과연 맞는 전략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크게 수익률이 벌어지고 있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답은 뭐냐면 쫓아가지 않는 거라는 거죠.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건데 급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단 1, 2% 뭔가 수익률 내보겠다고 쫓아가는 것 자체가 맞는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 지금 파는 건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파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적이 나와서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들 종목의 핵심은 관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급변동성에 쫓아가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섣부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쫓아가기보단 하루 이틀 정도 열기가 식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관망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종유 애널리스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